김진태가 어제 요 왔잖아. 다 명 대표님 뜻대로 저도 되고 박한수도 되고 다. 그래서 유정복이가 친박인데 윤 핵관들이 좋아갔어. 오세훈이 지가 잘났는데 윤 핵관 말대로 안 들어. 김영환이는 사무실도 못 갔어. 쫓겨났어. 나오지. 이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자기를 일종의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 서울시장 그 선거 때 막 여론조사가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오세훈 시장이 뭐 안철수라든가 박영선이라든가 나경원 대표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단 한 번도 공표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내 경선과 안철수와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는 이겼을까? 이렇게 딱 의문부호를 붙입니다. 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에게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김종인이. 네,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꼭 이겨달라. 이런 미션을 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명태균이 세 가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세훈 시장과 이 안철수 대표를 3월 7일 일요일까지 접촉을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성일종 의원. 너무 자세하게 예. 얘기를 들어서. 아무튼간에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야 오세훈이 무조건 서울시장 돼야 된다. 맞습니다. 명태균한테 지시를 냈고 미션을 줬네. 명태균이 그 지시를 행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 오세훈하고 다른 당 국민의당이었나요? 국민의당의 안철수와 단일화 이슈가 있었어. 그래서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당선이 됐던 거거든요. 이 단일화 너가 좀 잘 좀 해봐라. 그래서 명태균이 이 판을 다 짰다는 거야. 그때 상황을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당내 경선에서는 당시 나경원 후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겼어요. 그렇죠. 이겨서 당 후보가 됐고 그런데 국민의힘 웬만한 중진 정치인들은 다 안철수 후보 측에 섰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야권이었죠. 네. 국힘과 국민의당 다 야당이었는데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그런 목소리 낸 사람.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쪽에서 진짜? 이세호 장관님도 그랬는데 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 보고 네가 포기해라, 중도 사퇴해라, 뭐 이런 그 목소리가 엄청 많이 나올 때예요. 근데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 안철수 의원하고는 왜 구원이 좀 깊잖아요. 원수죠.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만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오세훈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당내 그때 상황이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예상을 뒤엎고 오세훈 후보가 이겼죠. 그랬죠. 여론조사에서.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서 당시 그 민주당의 박영선. 송영길은 그 다음이고 박영선 후보하고 치렀는데 뭐 일방적으로 이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할 때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해서 오세훈이 이길 수 있었을까? 중요하네. 이 중요하잖아. 그것을 뉴스타파가 이번에 보도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명태균 여론조사를 미래한국 연구소가 한 게 25건입니다. 이 중에서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13건입니다. 네. 나머지 이제 그 7건은 언론에 발표된 공표 조사였는데 18건은 비공개 여론조사였고 이 18건 가운데 13건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설문이 포함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뉴스타파가 좀 면밀하게 검증을 해보니까 이상한 대목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를 먼저 하면서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더 유리한 질문이
뭔지를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 파악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하려면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론조사의 질문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야. 바뀌죠. 그런데 명태균이 사전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오세훈에게 유리한지를 미리 다 파악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후보 적합도 조사로 갈 거냐 아니면 후보 경쟁력 조사로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많이 싸우거든요. 네. 그런데 명태균이 공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걸 미리 다 돌려봅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오세훈 후보 쪽에 유리한 뭔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미리 이게 여론조사로 후보가 단일화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오세훈 후보 쪽에 유리한 문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태균은 다 설계를 해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단일화의 승리를 했어. 예.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단일화의 승리를 딱 하자마자 명태균은 오세훈 여론조사를 거기서 딱 스탑시켜. 거기서 목적 달성했으니까. 목적 달성을 했다는 거지. 거기서 다 끝내. 그러니까 오세훈을 위해서 미공개 여론조사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충실하게 지시를 수행하면서 저렇게 치밀하고 정교하게 했는데 김종인 선생은 명태균한테 미친놈이라 그래. 아, 그거 이거 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돈을 만약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오세훈이. 아, 줘야죠. 그렇죠. 근데 오세훈한테 이거 돈을 지불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똑같죠. 그런데 강혜경 씨가 뭐라고 검찰에 가서 얘기했냐면 돈을 거의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럼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매우 짙은 겁니다. 예.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하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또 한결의 문제가 더 있죠. 그 공표하지 않은 여론조사마다 로 데이터라는 이름의 파일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로 데이터 파일에는 뭐가 있냐면 응답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화번호, 지역, 연령대, 성별, 선택한 후보자 숫자가 표기가 됩니다. 야,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다 담긴 거죠. 다 나와요. 어. 그런데 분석 자료가. 정상적인 여론조사 기관은요, 이 로 데이터 파일을 의뢰자에게 제공을 안 합니다. 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도 악용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오세훈 측의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는 이 로 데이터를 제공을 했다는 게 뉴스타파의 보도입니다. 넘겨 이걸. 와, 만약에 이 정치 성향이 담겨 있는 전화번호를 넘기잖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캠프가 이걸 받으면 그걸 갖고 홍보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나를 지지하는 사람한테는 홍보 부담을 덜 하는 거지 이제. 뭐 핀셋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오세훈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뭐래도 안 되니까 그렇죠. 뭐 홍보 문구나 이런 걸 안 보내. 아, 선별적으로. 그리고 지지 성향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해 갖고 막 그냥 거기 엄청나게 홍보하고. 쏟아붓는 거지. 집중 타겟이죠. 그런 예. 사람은. 예. 아, 그게 가능하겠네. 근데 이게 되게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그 대통령 경선 때도 책임당원 명부를 유출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성향 분석했다. 네.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거 왜 했냐? 성향 분석 왜 했냐인데 그 수법이 지금 6개월 전에 오세훈 1년 전이죠. 1년 해본 전 거죠, 다. 거의 1년 전에 오세훈 시장 선거 때부터 먼저 이게 지금 한번 쓰였다라는 네. 지금 의혹인 거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김종인 위원장 일단 명태균 씨 언제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 얘기가 계속 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왜 이렇게 거짓말 논쟁도 좀 반드시 이것도 규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오세훈 캠프 쪽에 넘어갔다면 이건 난리 날 문제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뭐 터무니없다. 뭐 예. 이런 내가 고발장 써놨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 뭐 전혀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서울시 입장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만난 거는 맞는 것 같아. 접촉을 좀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의 입장 잠깐 듣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이제 우리가 들어봤더니 우리랑 견해 차이가 이제 틀려서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이제 너무 좀 언쟁이 좀 거세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한테 그런 공표가 됐든 비공표가 됐든 이런 근거를 갖다가 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야, 이제 명태균하고 뭔가 소통을 했다는 만나긴 정도는 했네. 이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네. 하지만 이제 받지는 않았. 오세훈이 요즘 너무 나간다 싶더니 결국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이 구속되고 명태균 수사도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와 관련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이 대표의 정신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일념 외에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가지고 정신 상태 운운할 정도로 본인은 정상적이라 생각하나 봅니다. 오세훈은 실제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옥이 싫어 브랜드마저 버리는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명태균 사건만 제대로 파도 본인이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말입니다. 내 한 몸 살기 위해 소름 끼치도록 표변하는 이 대표를 보며 많은 국민들은 그가 언제든지 유턴 가능한 인물임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한 톨이라도 있다면 행동으로 보이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우선 모든 사업장에 근로시간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기업의 경쟁력을 억눌렀던 기존 근로기준법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라며 화이트칼라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를 해결하는 것은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기업이 앞장서는 국가성장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좀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 측에서 시행했던 13번 그 여론조사를 실제 그 당시에 좀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하나랑, 그 다음에 그 강혜경 씨 측에 시장님의 그 지인이라고 하시는 사업가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보냈다고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장님이 인지를 하셨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사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건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 초기에 그때 아마 1월 중하순 정도, 그러니까 21년이겠죠. 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저를 찾아왔는데,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그때 함께 와서 두 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나고 그때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후에 이제 정무부 시장이 됐죠. 강철원 정무부 시장에게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연락할 일도 뭘 주고받을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근데 강철원 그 정무부 시장이 뭐 처음 만났을 때도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의견이 불일치해서 헤어졌다 그러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들고 온 여론조사 이미 그때 해갖고 들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들고 온 이 여론조사가 도대체 형식과 격식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무슨 뭐 분포도 고루고루 돼야 되고 연령별 분포, 지역적 분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전부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에 의해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그 뭐 좀 움직이기 어려운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그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나중에 보고만 받았죠. 그리고 저는 잊어버린 거죠.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김한정 사장님이라는 분이 추후에 3,400만 원을 뭐 줬다, 혹은 또 뭐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선거 치르는 사람이 또 좀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주인가 그 뭐 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측에서 나온 그 수차례에 걸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13번의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처음에 제가 가진 의문은 진짜로 이걸 했나? 이걸 왜 했나?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왜 했겠나 하는 걸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의문을 가져볼 법합니다. 과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의 선거 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나경원 후보와의 당내 단일화 경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당 밖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단일화 협상과 경선 이거는요 다 결론 난 것이 10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그런 여론조사는요 며칠이 멀다 하고 계속 모든 매체에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보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왜 저희한테 필요하죠? 그냥 매일 아침 뉴스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비용을 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저기 창원에서 활동하던 그 전까지는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에서 활동하다가 중앙에 진출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짐작컨대. 근데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캠프에서 거절당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철원 정부시장과 큰 다툼이 일어나서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다투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목격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다툼을 벌이고 나서 어떻게 우리 캠프에 발을 들여놨겠어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보시면 지금 그분들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마치 우리 캠프 쪽에 자기네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온 것처럼 전제를 해서 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인 전개다. 특히나 초기에 또 명태균 씨가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저 오세훈이는 머리가 나빠갖고 내 말을 안 들었다. 그게 저를 그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이유 아닙니까? 내 말 안 들었다. 저 사람 머리가 나빠서 이해도 못했다. 그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에 대해서 각종 악담, 험담을 창원 지역 중앙정계에서 하고 다닌 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여론조사를 부탁받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악담하는 거 아닙니까? 오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데 진심을 다했다며 이 대표가 오늘이라도 당장 위의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면 내 한 몸 살기 위해 용쓰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기본사회위원장직 사퇴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시리즈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함께 밝히기 바란다며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민주당마저 버릴 태세인 이 대표의 향후 행보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세훈의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오세훈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까내리기 바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나란 일을 해야 하는 자와 하면 안 되는 자를 구분짓는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오세훈을 비롯한 명태균 관련 자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이에 전혀 아랑곳조차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세계사에 없던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빛의 혁명을 수행 중입니다. 작은 빛을 모아 난폭한 어둠을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 전 세계 민주국가의 모범이 됐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 소요에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더 셉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터돌 속 어둠 같은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함께 넘읍시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도 무자비한 군부 독재 군합발도 결코 꿀리지 못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강건한 우리 국민은 손에 손 빛의 힘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세상은 지나온 세상과는 온전히 다른 희망 세상일 것입니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그러한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 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 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선진화가 그리고 조직시장 활성화가 우리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집중적인 미래 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올해 CES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형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AI 로봇 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기념합니다. 새로운 통상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 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관세, IRA, 칩스법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서 성장의 기회도 그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적 성장의 길입니다.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 그리고 마침내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다.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이 그 이유다.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의 근간이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역동성, 회복력을 증명하며 세계 문화와 민주주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고 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